발레리나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그죠? 하지만 무대 위에 한 장면을 만들기까지 무용수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과 끝없는 반복, 또 냉혹한 좌절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춤 연구자 정옥희님 모시고 무대 위와 무대 뒤, 또 무대 아래에서 펼쳐지는 발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옥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러 장르의 예술가를 모시는데 발레 전공자는 참 드물어요. 최근 한국이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에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레는 사실 그 중에서는 서양 중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이 조금씩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발레를 좀 더 친숙하게 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무용수셨고 지금은 주로 연구하고 평론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저는 8살 때 발레를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 무용수로도 좀 활동을 하다가 네. 연구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음, 발레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춤이잖아요. 네. 그래서 발레를 배우면서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렇게 춤출까? 또 한국 사람으로서 발레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좀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8살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8살에 보통 참 많은 걸 시작하지만 그게 인생이 되진 않거든요. 그죠? 했는데 막 확 꽂히던가요? 이거다 네, 싶던가요? 네. 그래요?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 남 네. 앞에서 말하는 네. 거를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하는데 네. 무용을 할 때는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걸 뭔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자유로웠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한다 소리도 좀 들었겠죠? 뭐 좀 유연하고 그래서 네.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8살 때 인생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복받은 맞아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발레가 일단 어떤 춤인지 좀 얘기를 해보면 요새는 어떤 정말 범접하기 좀 어려운 어떤 거대한 공연 이런 게 발레라면 예전에는 이게 사교 춤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발레는 19세기 낭만 발레의 모습부터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 있던 사교춤 그리고 스펙터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중세가 끝나면 네. 이제 르네상스가 되고 예. 평민들이 즐기던 민속춤들이 이제 귀족의 세련된 사교춤으로 다듬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교춤 자체가 발레는 아니지만 발레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좀 재밌네요. 보통은 귀족들이 뭘 하면 평민들에게 문화가 전파되는데 이거는 평민이 먼저 한 걸 귀족이 받은 겁니까? 네. 중세에 이제 춤을 좀 억압했었기 때문에 민중들은 춤을 췄지만 귀족들은 많이는 추지 않았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좀 문화예술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춤을 우리의 귀족에 맞춰서 세련되게 다듬은 거죠. 오, 와, 이것도 완전 다르네요. 중세가 굉장히 서유럽에서는 네. 종교 중심적인 네. 사회였으니까, 레디컬한 사회였으니까 춤이 안 됐었겠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민중들이 춤을 안 춘 건 아닌데 네. 좀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거죠. 음. 그래서 상류층의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보니까 많이 못 췄던 거고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상류층들에서 춤을 추게 된 거죠. 그럼 그 상류층 이 귀족들은 네. 발레를 누구한테 배웠겠네요? 네, 이제 그들이 췄던 춤은 딱 발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사교춤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이 무도회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무도에서 춤을 추는 게 교양이 되면서 많은 춤을 추게 됐고요. 그 춤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가르쳤던 분들을 이제 댄싱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르네상스에서 유명한 가문에서 이런 댄싱 마스터들을 고용해서 유행하는 춤이나 예절을 배웠어요. 오.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댄스 선생님들처럼. 맞아요. 네. 가정교사로서 가정교사. 머물면서 이게 네. 교양이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춤이 발전하면서 발레가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 귀족이나 상류층들이 교양의 일부로서 춤과 예절을 배우는 거는 20세기 초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도 이제 댄스 대회, 뭐 코리아 오픈 이런 거 전 가거든요. 네. 가서 보면 나오는 뭐 많은 춤들 있잖아요. 무슨 저기 뭐야 왈츠라든지 뭐 네. 비엔나 왈츠라든지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그 맞아요. 귀족들의 사교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발레가 그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한 춤들이 네. 공연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발레고 이 춤들은 또 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왜 귀족들에게 교양까지 됐나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취미를 넘어서 생존 전략이다라고까지 했던데. 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무도회에 맨날 가고 춤추고 이러는 게 굉장히 한가롭게 들리는데 네. 그들에게는 무도회에 가는 것이 귀족으로서의 의무였고 거기서 어떻게 춤을 잘 추느냐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도회에서 항상 참여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내가 얼마나 교양 있고 세련되고 우아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거기서 춤 매너나 실력이 없다면 또 사교계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매달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춤을 잘 추고 뭐 옷을 좀 멋있게 입고 이런 게 품격이었나 보죠. 그럼요. 귀족으로서 갖추어야 될 귀족다움의 네. 척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춤을 못 추면 네. 아, 저놈은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반드시 잘 춰야 되네요. 네.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사교춤 외에도 예. 궁정 발레라고 하는 공연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귀족들과 왕이 직접 춤을 추고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이 14세 같은 왕의 경우에 이 궁정 발레에 20년 동안 주역 무용수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활발하게 춤을 췄어요. 본인 스스로가. 네. 아.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춤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춤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였다라는 뜻이기도 했고 왕이 직접 춤을 추니까 왕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잘 춰야죠. 귀족들이 열심히 연습한 거죠.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네요. 전 정말 맞습니다.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네, 췄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뭐 교육을 강제로 받긴 했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저기 선생님께서는 춤을 잘 추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우리 춤 못 추는 사람들은요. 손가락 하나를 펴도 이상해요. 맞아요. 못생겼어요. 뭔가가 안 예뻐요. 팔을 뻗어도 뭔가가 안 예뻐요.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내 몸이 제 팔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도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가장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좀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내 팔이 어디 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지를 아느냐? 아, 그건 모르는 것 같네요. 네. 그게 있나요? 그런 그럼요. 각도가? 네. 이게 조화로움의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우아하고 편안해 보이게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춤을 잘 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네.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루이 14세가 자기가 스스로가 그 춤을 추는 걸 그렇게까지 좋아했으면 당연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왕 옆에 있을 수 있고 네. 왕 옆에서 춤추다 보면 뭐 귓속말 한두 마디 속닥속닥 할 수 그럼요. 있고 그거 자체가 네. 권력이었겠네요. 지금도 발레가 주인공이 있고 네. 주인공 옆에서 얼마나 가까우냐가 어떤 계급을 보여주듯이 왕이 그렇죠, 주인공을 그렇죠. 하면 네. 왕 옆에 얼마나 가까우냐가 그 네. 사람의 사회적인 계급을 보여주는 거죠. 그 백조의 호수 할 때 그 무대 오른쪽 왼쪽 끝에 있는 네. 분들은 좀 계급이 약간 낮은 떨어지는 거고. 거고 네, 맞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네. 사람들이 잘 추는 사람인 네. 거잖아요. 아, 이게 그 시대에도 통했군요. 그럼 혹시 막 그런 그 이름들도 내려옵니까? 루이 14세 때 누군가가 춤을 잘 춰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그죠. 기록이 네, 있어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진짜 대단한 시대입니다. 발레가 예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요? 근데 발레가 이런 사교춤이랑 워낙에 관련이 깊다 보니까 춤만큼이나 중요한 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댄싱 마스터들이 교육할 때도 춤 동작도 가르치지만 무도회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 뭐 여성들에게 춤을 어떻게 청할 건지, 네. 뭐
손수건은 어떻게 만질 건지, 뭐 의자는 어떻게 앉을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발레에서는 예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발레 클래스는 예절로 시작해서 예절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 앞뒤에 이제 선생님과 반주자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음. 그냥 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음악에 맞춰서 짧은 동작을 하는 약간의 춤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걸 레베랑스라고 불러요. 아, 용어가 있군요. 네, 뭐 불어로 이제 인사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궁정 발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예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용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레베랑스 자체도 잘하냐 못하냐 나눠지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가 또 좀 오버했습니까? 이거? 중요하다. 네, 그만큼 네. 춤을 출 때 예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 없으면 안 되는. 네. 이거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짧은 동작이에요. 뭐 손을 벌렸다가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제 인사를 한다. 손을 벌렸다가 올렸다가 손을 내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고개를 인사한다. 숙이면서. 네. 약간 그 어떤 그 옛날 영화, 고전 영화 같은 데 맞아요. 보면 나오는 약간의 과장된 인사 네. 그 느낌인가요? 뭐 그냥 사람들이 지나칠 네, 때 네. 무릎을 구부리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양식화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오른발을 뒤로 빼지 네, 않나? 맞습니다. 아,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게 그걸 네. 진짜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발레 공연 보러 가시면 마지막에 커튼콜을 할 때 예. 주역 무용수들이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 레베랑스죠. 그게 그냥 예뻐 보이는 인사가 네. 아니고 격식이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교 댄스로 원래는 이제 평민들의 댄스였고 그걸 귀족들이 좀 멋지게 바꿨고 그러다 사교 댄스가 된 이 발레가 지금처럼 어떤 공연 위주의 발레가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16세기에 네. 프랑스에서 극장 공연 양식인 궁정 발레가 등장하게 돼요. 네. 근데 발레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춤만 춘 것은 아니고 네. 노래도 하고 시도 읊고 뭐 미술이나 음악도 다 갖춰진 공연 형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뮤지컬 같은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같이 춤을 췄고 일부 소수의 전문 무용수들이 함께 춤을 추다가 이 발레가 점점 직업 무용수의 영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 중반에 낭만 발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는 모습의 발레가 나오죠. 토슈즈를 신고 튀티를 입은 예쁜 발레리나들이 춤춘다. 그리고 그때에 남았던 작품들이 아직까지 공연되는 뭐 지젤, 라실피드 이런 작품들이 있고 또 이것이 러시아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아는 백조요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아, 이게 19세기면 상당히 늦네요. 상당히 그죠. 최신이네요. 그죠? 완전히 그 시대는 컨템포러리 발레였겠어요. 그죠? 그때는 가장 대중적인 여흥이라고 할 수 있었죠. 곰돌이님께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발레 전공자셔서 그런지 동작부터 남다르시네요 하셨어요. 아니, 지금 정옥희님께서는 손 몇 번 뻗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남다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몸이 저의 어떤 충동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예. 많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예. 좀 몸에 배어 있는 방식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 동작도 뭔가 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아니,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아니, 이런 일반인을 위한 클래스를 좀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자, 커피를 멋지게 먹는 법 이런 거라도.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옛날에 댄싱 마스터들이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현대로 한번 만들어 네.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예. 수업이었다. 모든 삶에서 그 통하는 시대에? 것이었다. 네. 아, 왜냐하면 춤을 추는 건 잠깐이지만 삶을 사랑하는 건 계속인데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가르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발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발을 네. 이렇게 쭉 펴가지고 발등하고 종아리가 마치 일자로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걸 뻗을 때도 그러고 땅에 댈 때도. 그래서 토슈즈 보면 이상한 자리가 바닥에 닿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러면 나중에 생긴 모습인가요?
그렇게 딱딱한 포인트 슈즈, 토 네. 슈즈를 네. 신고 발끝으로 완전히 서는 거는 19세기 중후반에 나온 거예요. 러시아 무용 가서 생긴 그러니까 건가요? 낭만주의 마지막에 생긴 거고, 근데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춤을 춘다? 몸을 끌어올리면서 춤을 춘다? 이거는 예전에 사교춤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레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 네. 그리고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원리거든요. 그래서 발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낭만 발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처럼 떠다니는 요정의 이미지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경쟁하듯이 발끝으로 서게 됐고, 더 편하게 서기 위해서 발끝을 딱딱하게 만들게 됐고, 그거를 아예 슈즈를 만들 때부터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오늘날의 토슈즈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하면은 백조가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싶네요. 그냥 슈즈, 부드러운 슈즈를 신고 네. 발을 중간 정도 올린 상태에서 발 하는 뒤꿈치를? 거죠. 네, 뒤꿈치 올려서 다닌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백조랑은 좀 걷는 모습이 달랐겠네요. 그죠. 야, 그것도 되게 최신이군요. 이런 테크닉들이 하나하나 이제 발전되고 더해지면서 이제 현대 발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전 토슈즈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끔찍해요. 왜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아프죠. 몇 살 때 신으셨어요? 보통 토슈즈는 5, 6년 정도 배운 후에 몸이 좀 단단해지고 발에 힘이 생겼을 때 신거든요. 네. 그리고 뼈도 좀 다 자란 상태에서 저는 한 6학년 정도에 신은 것 같아요. 발가락 안 아팠나요? 아팠죠. 네, 당연히 너무 아파요. 너무 편안한 표정으로 아팠다고 하시니까 좀 놀라운데 다 이게, 아픈가요? 네, 그 토슈즈가 보기엔 굉장히 예쁜데 네. 만져보시면 굉장히 그 딱딱하거든요. 앞에 완전 돌덩이더라고요. 그냥 앞에도 돌덩이지만 모든 전체가 다 딱딱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나올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토슈즈 신는 법을 배운 다음에 내가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면 이거를 들고 오. 무기로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걸 신고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자기 발에 맞춰서 부드럽게 길들이는 과정을 하거든요. 무용수들이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기도 하고, 네. 또 칼로 찢기도 하고, 아이고. 밑창을 잘라내기도 하고, 음. 꼬매기도 하고, 굉장히 손을 많이 들여서 자기 발에 맞는 방식으로 딱 맞춰서 신어요. 새 걸 살 때마다 그 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용수들은 하루 종일 시간이 남으면 바느질을 하는 거죠. 아니, 애초에 좀 내 발에 맞게 나오는 브랜드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없나요? 않습니다. 네, 사람들의 발이 굉장히 다르고 조금만 차이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 그 뒤는 잘 몰랐고 발끝 부분 말이에요. 네. 엄지발가락을 완전히 세우다시피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엄지발가락이 그 모양으로 몸무게를 지탱하게 생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발톱 몇 번 빠지나요? 저는 발톱이 빠진 적은 한두 번밖에 없는데 이게 발톱이 빠진 적은 없는 데가 아니고 네. 한두 번밖에 네.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드러운 손과 같은 발가락의 살들이 이 체중을 지탱하다 보면 밀리고 쓸려서 물집 생기고 피나고 네.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토슈즈에 맞춰서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견디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는 옛날에 쿵푸 영화가 유행했을 때 네네. 거기 항상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마스터들이 뜨거운 모래에 손을 막 담그면서 네네네. 수련을 하잖아요. 내 발을 그렇게 수련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졌어요. 무슨 무공을 쌓듯이 네. 그런 이미지까지도 갖는군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 해에 걸쳐서 단련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렇게 잘 까지지 않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좀 편안해져요. 잠깐만, 지금 여러 해라고요? 네. 신고 몇 년 지나면 안 까지나요? 사람마다 그런 건 다르겠지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정옥희님께서는 저는 한 5, 6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생 때까지? 그러고도 까지는데 이제 잘못했거나 뭔가 너무 무리했거나 이러면 까지는데 그래도 항상 까지던 거는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신발을 살 때마다 내 발에 맞춰서 무슨 뭐 찍고 째고 망치로 네. 두드리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수작업이니까 당연히
좀 더 잘 된 애가 있고 좀 안 된 애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막 너무너무 애착이 가는 신발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죠. 워낙에 토슈즈가 비싸기도 해서. 비싸요? 그럼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드는 신발들이라 굉장히 비싸고. 얼만데요? 그러니까 한 요새는 7만 원부터 15만 원, 20만 원대까지 있어요. 와. 근데 그거를 여러 켤레 신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비싸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조금이라도 더 신기 위해서 잘 말리고 관리하면서 돌아가면서 신고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죠. 돌아가면서 신고 네. 그러다 조금 낡은 애가 있으면 얘는 좀 빼놓고 네. 연습할 때 신고 공연용 따로 놓고 공연 전날 신을 거 따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완전 보물이네요. 그럼요. 그 토슈즈 왜 한동안 그런 사진들이 회자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발가락 모양이 약간 변형되고 네. 그런 것도 자주 있나요? 당연히 변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당연한 건가요? 네. 네, 슬프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뭐 그 토슈즈에 맞춰서 자기 발이 적응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하여간 모든 거가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나마 토슈즈는 좀 보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발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곡을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은 차이콥스키 파두드라는 작품에 나오는 곡인데요. 그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을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초연을 할 때 먼저 만들었던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레리나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급하게 작곡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공연 때는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연이 안 된 곡이고 그래서 한 70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1950년대에 보쇼이 극장의 아카이브에서 우연히 발견되게 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새로 발견된 악보를 조지 발란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레 안무가가 입수를 해서 만든 작품이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묻혀있던 작품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백조의 호수 가운데 3막 파드되 1악장 인트로덕션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아까 오케스트라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했습니다. 백조의 호수 가운데 3막 파드되 1악장 인트로덕션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송일철님께서 레베랑스 무용 인사의 절 기억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보뜰마을님이 청명한 봄날 차이콥스키 발레곡이 잘 어울립니다. 정옥희님의 발레 설명 경청하게 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춤 연구가 정옥희님과 발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레 역사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이제 현대 무용수들의 공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분들이 무대 뒤에서 서로 무슨 얘기할까, 어떻게 호흡을 맞출까, 사실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그 발레단을 구성하는 무용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발레단은 위계가 굉장히 뚜렷한 조직인데요. 위에서부터 수석 무용수, 그다음에 솔리스트, 그리고 군무 무용수. 군무 무용수를 코르드 발레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또 발레단에 따라서 드미 솔리스트, 캐릭터 솔리스트, 또 군무 중에서도 리더급인 코리페 이런 등급들이 있어요. 또 자기만의 독자적인 위계 체계를 갖추는 발레단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경우에는 에뚜알, 프리미에 당세르, 시제, 코리페, 꽈트리유 뭐 이런 등급들이 있습니다. 뭐 전혀 못 네. 알아듣겠는 네, 말들이네요. 맞아요. 네. 원래 이제 용어들이니까. 에뚜알은 별이란 네,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하는 스타를 정말 에뚜알이라고 별이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건 확 직관적으로 네, 이해가 맞습니다. 되네요. 어쨌든 그 일반적인 무용수들은 네. 군무 무용수로 입단을 해서 네. 이제 심사를 거치면서 조금씩 승급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콩쿨 같은 데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다른 발레단에서 활동을 잘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솔리스트 정도로 시작하기도 하죠.
이제 한국 무용수들이 뭐 어디서 수석 무용수가 됐다, 어디에 고정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요새 음.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하나 좀 열거를 해보자면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엔 김기민 님이 가 계시고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박세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는 서희 이렇게 한국 무용수들이 실제로 수석 무용수가 됐다라는 소식도 듣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석 무용수가 무용수 중에 대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막 다 니네 이거 해, 니네 일로 가, 뭐 이거 아. 지휘도 하고 막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는 않고 예술적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적인 대장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수석 무용수들은 발레단의 이런 간판 스타이고 레파토리를 이끄는 존재이죠. 특히 이야기가 있는 발레에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테크닉이나 연기력이 이 작품 전체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석 무용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네. 뭐 예술 감독이나 경영진 또 동료 무용수들 그 지역의 관객들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석 무용수 제가 좀 약간 저 천박한 돈 얘기를 좀 하자면 음. 수석 무용수의 이름값이 그 표를 팔고 안 팔고에 전 직결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임명하는 건 쉽지 않지 않나요? 뭐 그렇게 국적으로 따지지는 않고 예. 내가 좋아하는 무용수가 이 작품을 추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하게 되고 또 같은 역할이지만 어떤 무용수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를 보는 비교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무용수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있는 것이 발레단으로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김기민, 박세은, 서희 이런 분들 다 네. 아시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이분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김기민은 어떤 분입니까? 뭐 2011년도에 네. 동양인 최초로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했다. 그리고 23살이던 2015년에 최연소 수석 무용수가 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최연소 수석 무용수. 나이도 어린 동양인을 네. 수석 무용수로. 네. 이 극장 마린스키 발레단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저기 그럼요. 조금은 과감한 결정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마린스키 발레단은 정말로 자존심이 세고 예. 콧대가 높은 발레단인데 이거 오래된 네, 발레단이잖아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흔치 않은 일이고 그나마 수석으로 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김기민 씨가 워낙에 테크닉적으로 뛰어나고 플라잉 킴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와. 또 점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러시아 관객들을 바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그런 대표 무용수라고 할 수 있죠. 플라잉 킴이 또 한 번 네. 날아준대. 네, 그러면 이제 다 가서 그럼요. 보고 싶어지는 네. 거군요. 얼마나 잘하길래 이러지? 나 너무 네. 궁금하다. 그리고 뭘 잘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점프력이 네. 남들 한 50cm 이상 뛰어요. 한번 뛰면 보통 그라운드 점프를 하면 이 정도의 높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죠. 마이클 조던입니까? 네. 그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수석 무용수를 한다는 거는 자기 관리와 성실성이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김인 씨 얼굴이 좀 한국인의 얼굴인데 그게 러시아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얼굴인 거죠. 그래서 또 팬덤이 크다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2020년에 브누아 들라당스라는 상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상인가요? 뭐 발레계에서는 오스카 상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상이죠. 오스카 나무주연상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세은님은요? 박세은 씨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워낙에 뛰어난 무용수였어요. 그래서 국제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정말 좋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콩쿠르의 여왕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최초의 동양인 에뚜알로 임명을 받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에뚜알? 네. 오, 네.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에뚜알까지 올라간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역시 마린스키 발레단 못지않게 정말 자존심이 센 단체인데 네. 그리고 승급 심사가 그 내부 승급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에뚜알은 이 승급 심사가 아니라 정말 위에서 그냥 지정을 해야지만 되는 구조라서 이 단체 전체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가제도 이런 걸 통해서 네. 올라가는 게 네네. 아니군요. 그냥 어느 날 위에서 떨어져야만 별이 되는 거죠. 사실 스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뭘 스타를 누가 키워요? 자기가 맞습니다. 크는 거지. 그럼 서희님은요? 네. 서희 씨는 저도 무용수일 때 같이 활동하기도 했던 네. 무용수인데 네. ABT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한국인 최초 수석 무용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좀 대단한 점은 2005년도에 이제 콩쿠르를 통해서 수습 단원으로 입단을 해서 7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승급해서 지금까지 간판 스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와. 이 7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승급했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뭐 정말로 성실하게 뛰어나니까 바로바로 올라간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이 전부 다 각 나라의 어떤 대표 발레단으로 다 맞아요. 갔네요. 네, 세계적인 세계 발레단에 네.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영국 로열 발레단에서 퍼스트 아티스트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제 네. 전준혁 씨가 있고, 음. 뭐 오스트리아 빈의 국립발레단에 강효정 씨가 수석 무용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영국 국립발레단에 이상은 씨가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전민철 씨가 최근에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네. 또 입단하기도 했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한국 무용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동양인은 뭐 팔 다리가 짧고 상하체 비율이 안 좋아서 발레는 안 돼.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왜 이래요? 비율이 달라진 건 아닐 테고 뭘 더 좋게 보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무용을 할 때만도 예. 한국 사람들 역시 발레는 안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네, 네. 외국이랑 달라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생활이나 습관들이 또 서양화되기도 해서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워낙에 발레가 대중화되고 어려서부터 입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무용수들이 일찍 발굴되기도 하고, 또 발레 교육이 굉장히 체계화되고 과학화되다 보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무용수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일찍부터 교육하고 그때 이제 좋은 싹을 찾고 네. 이 과정이 네. 반복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렇겠네요. 한국인 무용수들 해외에서 활약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어때요? 이런 거 보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선배로서? 네, 너무 뿌듯하고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돼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무용수로 활동하던 한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인 무용수가 해외 무용단에 입단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큰 경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공연이 있었냐면 한국을 빛낸 해외 발레 스타 이런 갈라 공연이 생겨나서 엄청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네, 그냥 해외에 입단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한국을 빛냈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무용수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정말로 체계적인 교육과 뭐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일단 무용수들의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성실성, 책임감, 또 여러 가지 작품 해석력 이런 것들이 갖춰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궁금한 게 한국 무용수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성이나 무슨 해석력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머리의 영역인 거고 그 몸의 영역이나 표현의 영역에서 한국인이어서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아니에요? 네. 전문가가 보기에도 그건 아닙니까? 네, 그냥 워낙에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무용수들이 많은 거고, 근데 이제 좋은 아티스트가 되는 건 또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이어서 잘한다기보단 이런 시스템과 본인의 노력이 합쳐져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해외 발레단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저는 90년대 말에 네. 중국의 광저우 시립발레단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당시는 이제 중국이랑 교류가 막 시작되던 때라 맞아요. 중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었던 때거든요. 뭐 무섭죠. 네, 네. 그리고 문화 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뭐 언어 장벽도 있었고, 정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를 생각하면 핸드폰도 없고, 네, 그러네요. 노트북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네. 인터넷도 없고, 뭐 네. 그러던 시절이니까 정말 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그때 저기 중국 발레단에서는 공산당 교육 같은 것도 있어서 저는 공산당 교육도 받고 공산당 행사도 참여하고 아, 거기서 진짜요? 공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하긴 뭐 안 할 수 없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에서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유학생들한테 듣기로는 돈도 외국인 돈하고 중국인 돈 따로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국 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아, 그게 한국 바뀌었을 때인가 돈으로 보네요. 환산하면 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고. 네. 참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아티스트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 그렇지만 뭐 클래스가 일단 시작되고 네. 공연이 시작되면 어차피 내가 아는 발레니까 그런 장벽들이 없고 또 춤을 추면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위안을 많이 받았죠. 근데 발레는 특히 이제 발레단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소속된 사람들의 생활도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들 출근하나요? 그렇죠. 출근해요? 네. 공연 없는 날도? 그럼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요? 직장인처럼 아. 매일 나가서 클래스를 듣고 리허설을 하는 게 그들의 일과이죠.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요. 다 같이? 네. 뭔 수업을 들어요? 그 수업은 어렸을 때 배웠던 수업처럼 똑같이 어떤 구조에 따라서 발레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미 발레단에 온 사람들은 이미 프로페셔널 네.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네. 무슨 수업을 더? 전문가지만 매일 어쨌든 몸을 풀어야 되고 관절을 데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클래스이고 그 어떤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서 몸을 어떻게 풀어야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게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출근을 하고 네. 다 같이 활동을 하는군요. 네. 그러면 단체의 구성원들끼리 은근히 친밀하겠어요. 그럼요. 클래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항상 서로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본인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서로 보면 네. 그 완전 인정입니까? 막 그죠. 수석이나 에뚜알 이런 사람 옆에서 연습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야, 쟤는 진짜 다르네 이렇게 됩니까? 클래스에서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이제 무용수로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예술적인 어떤 역량을 다 평가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솔리스트나 수석 무용수로서는 뛰어난 테크닉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떻다, 그리고 최근의 컨디션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이제 저희가 이제 발레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발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요. 발레 네. 공연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발레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네. 저 보면 내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유명한 것들이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지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딱 하나 봤거든요. 그 안나 까레니나를 봤는데 말 하나도 없었는데 다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던데요? 네. 저 사람 곧 인생 망가지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나 까레니나를 봤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저 같은 문외한들에게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보기 편해요라고 추천하신다면 뭡니까? 작품으로요. 네. 가족 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좋죠. 네. 왜냐면은 줄거리 이미 아는 거고 음악도 너무 익숙한 음악이고 그래서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게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돌아오잖아요. 정말 빠지지 않고 돌아올 때 벌써 호두까기 시즌이구나 이런 그 시즌. 것만으로도 맞아요. 이게 일종의 나이테처럼 맞아요.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갈수록 있는 것 같아요.
호두깎이 인형으로 시작하시면 이것도 애들도 볼만하지 않나요? 그럼요. 재밌죠. 이걸로 보면 이제 네.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재밌게 볼 얘기도 수 할 수 있죠. 있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한국 발레도 많지 않습니까? 아예 창작한 작품들. 네. 최근에 무슨 가시라는 작품이 있다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윤별 발레단의 네. 가시라는 작품이고 네. 박소연 안무가가 안무한 작품인데요. 가시라는 전통 모자를 소재로 해서 다양한 모자들을 테마로 해서 보여주는 창작 발레인데요. 그 캐데헌의 사자 보이스 네. 뭐 이미지랑 좀 겹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이 좀 재밌나 봅니다. 네, 좀 화려하고 음. 볼거리가 많죠. 한국적 발레의 매력이 따로 있습니까? 발레라는 것이 좀 서양적인 춤이기도 하고 서양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국적인 정서나 음악이나 뭐 스토리가 더해질 때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하는데 발레는 좀 수직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밖으로 표출되는 춤이고 네. 한국의 움직임은 땅으로 더 들어가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이런 서로 다른 움직임을 결합할 때 새로운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발레의 경우에는 네. 너무 외국의 왕자 공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야기, 내가 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어떤 발레의 생소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죠. 스토리 자체가 익숙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새는 이제 발레를 취미로 배우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성인이고 한 번도 발레 배운 적 없는데 그 발레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몇 명 봤고요. 뭐 애들한테 무슨 뭐 신체 발달을 위해서 발레 교육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발레를 조금씩이라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발레가 좀 친근하고 우아하고 좀 좋아 보이니까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발레가 너무 구도자적인 전문가의 길, 어려서부터 입문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맞아요. 이런 유아 발레나 취미 발레가 강해지면서 그런 장벽들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레를 접하다 보면 발레 공연을 보실 때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동작에 대해서? 네. 네. 이 동작이 어떤 느낌이다? 이걸 하면은 어렵다, 쉽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어려워 보이지만 쉽다? 군무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는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관객을 저변을 확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도 할 만합니까? 그럼요. 그래요? 엄청 운동됩니다. 엄청 운동돼요? 네. 그럼 못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발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마 발레 한번 볼까라는 생각이 든 분들을 위해서 어디에 무슨 공연이 있는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요번 달에 네. 베자르 요번 달. 발레 로잔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네. 모리스 베자르라고 하는 현대 발레 거장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는 공연이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김기민 씨가 출연하기도 해서 네.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플라잉 킴. 네. 네. 5월 달에 대한민국 발레 축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의 다양한 발레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연을 하는데 올해는 특히 한국적인 발레가 주제여서 좀 볼만한 작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플라잉 킴 얼마나 높이 튀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것도 아주 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발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 우리 춤 연구가 정옥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